오늘은 혈류역학적 특성으로 인한 혈전 형성 및 용혈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센 여러분들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약간 네트워킹 목적으로 왔는데요. 지난달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한국 갈 때마다 관련 전문가분들을 만나 뵀는데, 연세대도 갔었거든요. 그때 송재호 교수님이 정율 교수님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뵈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승조 교수님하고 저 논문 많이 냈는데요. 네,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조금 재밌게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조금 자극적으로 하자면 서울대를 붙었는데 잘 모르는 일본 대학을 갔습니다. 이제 요코하마 국립대라는 데를 이제 국비를 받아서 갔고요. 여기서는 이제 캐드 연구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동경공업대에 붙었는데 이제 퍼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석사를 하러. 여기서는 이제 유압기계 관련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체 관련된 연구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 박사 기회를 뒤로 하고 그 다시 한국에 와서 LG전자에 왔습니다. 이제 LG전자에서는 생산기술원에서 전산유체 역학이라는, 그러니까 유동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내부 컨설팅 엔지니어링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제품들을 해석하고 이제 컨설팅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약간 승진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조지아테에 가서 이제 박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바이오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조지아테에 가서 이런 기계공학의 유체역학을 바탕으로 혈류와 관련된 이제 혈전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포닥으로 이제 FDA, 이제 미국 식약청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FDA 승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FDA에서 첫 번째 포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좀 약과 피와 관련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유니버시티 워싱턴에서 소위 말하는 올가노칩 아니면 혈관에 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 분야는 바이오 플루이드 메카닉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플루이드는 생체 유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세 컴포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먼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질이 이동하는 거나 서큘레이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특성 아니면 시어 레이스나 시어 스트레스라는 되게 중요한 파라미터들. 참고로 이 발표는 좀 제가 어떤 분들이 들으실지 몰라서 좀 브로드한 오디언스를 기준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안에 이제 적혈구나 백혈구, 이제 혈소판이 있고 뭐 소변이나 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플루이드 안에 파이브린이나 BWF 같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틴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약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오 플루이드가 플로우를 통해서 지나갈 때 어떤 인터페이스를 지나가야 됩니다. 맞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인터페이스는 이제 artificial surface가 있는 메디컬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요. 큰 의미로는 이것도 메디컬 디바이스지만 어떤 인공 의료기기의 표면일 수도 있고 그냥 저의 몸 안에 그런 혈관 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피세포 같은 게 대표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예를 먼저 들어드리면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의료기기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들도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빛나는 이 부분에 있는 게 굉장히 작은 아기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제 이런 에크모라는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그런 호흡이 곤란하거나 이런 분들이 에크모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에크모의 역할은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혈관이 아닌 인공적인 관들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이제 혈전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안에 펌프가 있어서 비정상적인 하이 플로우가 현상이 있어서 이제 피 속의 세포들이 데미지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이 플로우 아니면 블러드와 이제 산소가 있고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같은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을 찍은 엔지오그래프인데 이 검은 부분이 이제 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혈구가 많아서 이렇게 혈액이 검게 보이는데 따라가시다 보면은 여기가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끊겨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제 혈전이 생긴 겁니다. 혈전이란 거는 이제 피의 덩어리인데 이게 혈관 안에 생기면 혈관을 막고 혈관을 막았으니까 혈액이 움직이지 않아서 뭐 산소나 뭐 영양분이 이동을 못해서 그 뒤에 세포들이 죽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뇌가 죽거나 심장이 죽으면 심장마비, 뇌졸중이 오는 거고 이 현상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1시간 이내에 일어나서 뭐 운전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에 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은 협착이라고 해서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pathological flow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피가 통과하는 거고 이런 협착된 부분에는 보통 콜라겐이 이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콜라겐 서페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적혈구가 이렇게 적혈구 사진이 찍혀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약을 투여받았을 때 일어난 적혈구의 데미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반달 모양이나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피지올로지컬한 플로우지만 생리적인 일반적인 혈액의 유동이지만 어떤 약이 투여됨으로써 일반적인 혈관임에도 불구하고 혈액의 세포들이 데미지를 입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 자체가 데미지를 입어서 신장이 데미지를 입고 이게 이제 만성 신부전증으로 나타난 형태인데요. 이제 저는 지금 유니버시티 워싱턴에서 이거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혈류역학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역학이 앞에 연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이크로플루이드가 중요하고 이제 어떤 플루이드 메카닉스 유체역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런 굉장히 브로드한 굉장히 다양한 질병 속에서 이런 혈류 역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른 논문에서 발췌한 그림인데 이게 이제 클리니컬한 사진이에요. 이거는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실제로 찍은 혈류에서 이렇게 보시면 혈류의 흐름이 있고 이렇게 포물선 모양의 프로파일, 혈류의 프로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이런 월 시어 스트레스라는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생겨났고 이걸 기점으로 이제 의사들이 공학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이런 유체역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파라미터들에서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굉장히 이제 공학자들과 교류가 일어나고 협업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체의 흐름이 이런 셀이 세포들이 움직이거나 인터랙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체역학 그 혈류의 프로파일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프로파일로 인해서 어떤 프로틴이 변형을 하고 모습을 변형을 하고 그게 혈관 벽에 붙고 이걸로 인해서 또 혈스판이 붙어서 이제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혈전과 용혈인데요. 혈전은 이제 트롬보시스라고 해서 이제 혈관 안에 피 덩어리가 생기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나 전 세계적으로는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의 심장마비가 사망 원인의 1위를 달리고요. 특이하게도 한국은 이거는 2위 정도 되고 암이 1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이제 이런 협착 나온 혈관으로 인해서 스텐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스텐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속 관을 넣어서 이렇게 좁아져 있는 혈관을 늘려주는 그런 시술을 많이 받고 또 약을 먹게 됩니다. 약 같은 경우는 혈전이 안 생기게 하는 약인데 이 약들도 혈전이 안 생기게만 하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출혈을 멈춰주는 저희 몸의 작용이 또 억제받기 때문에 또 블리딩, 출혈 리스크가 또 생겨서 이 컨트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용혈 같은 경우는 히모리시스라고 해서 이제 적혈과 파괴되는 걸 말하고 말 그대로 적혈과 파괴되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고 이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전은 이제 혈관 내에 원하지 않았던 피의 덩어리가 생기는 건데 이 혈전도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피부에 상처를 입고 생기는 혈전은 빨간색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맥혈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응고된 혈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coagulation. 근데 이제 혈관 내 아니면 동맥에 생기는 혈전은 하얗습니다. 그렇게 빨갛게 생겨 있지 않고요.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박사 때 연구한 거는 이제 동맥혈전인데 이제 동맥혈전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 알파 그래뉼이라는 굉장히 작은 입자가 있는데요. 이게 혈소판에서 나오는 입자여서 혈소판도 2마이크론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 알파 그래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혈관에 막은 이 동맥혈전이 이 하얀 동맥혈전이 어떤 기계적 특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런 동맥혈전이 생겼을 때 어떤 치료법을 발명할 수 있는지 이 동맥혈전이 생겼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사실 약은 하나밖에 없고요. 요즘 트렌드는 이제 철사를 집어넣어서 직접 뚫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어떤 랩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치료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기전 연구, 알파 그래뉼에 대한 연구를 한 걸 보여드리면 이제 마이크로플루이딕스를 써서 같은 혈류 현상을 모사를 하고 이제 유전적으로 변형된 쥐의 피를 이용해서 플로레센스 이제 빛나게 해서 이제 이미징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와일드 타입은 알파 그래뉼이 있고 그리고 넉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알파 그래뉼이 없는 그 입자가 나오지 않는 마이스는 이제 혈전이 여기 안 생긴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점들이 이제 혈소판들입니다. 근데 이 넉아웃 케이스에서 다시 정상적인 피를 투여를 하면 다시 혈전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쥐 내부에서도 혈관의 그 협착을 모사를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CFD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모사 조건을 완성을 했고요. 실험해봤을 때 이제 와일드 타입 정상적인 쥐는 이렇게 유량이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막혔다는 표시죠. 그래서 이 혈전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빨간 그래프와 같이 넉아웃 같은 경우는 그 폐색,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히스톨로지 보시면 와일드 타입은 꽉 차 있지만 이제 넉아웃은 비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구조적인 혈전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 모사를 해서 혈전을 만들고 히스톨로지를 해서 스트럭처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혈전을 가지고 투과성이나 이제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스티프한지 이런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하얀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하얀 혈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맥혈전이고 그래서 하얀 혈전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제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혈전을 미세 유리관에 만들고 그래서 이거 같은 거는 컨트롤인데 여기 보시면 하얗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투여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그냥 세일린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펄퓨즈를 해도 이렇게 혈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다이넥이라는 새로운 저희가 발견한 약을 투여했을 때는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4분 만에 없어지고 조금 더 높은 컨센트레이션을 썼을 때는 이제 2분도 안 돼서 혈전이 거의 다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히몰리시스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는 제가 FDA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FDA의 제일 큰 미션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아편과의 전쟁이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7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남용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고 계속 엄청 큰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폴리머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PO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걸 쓰면은 이제 태블릿을 약을 부수기가 좀 힘들고 이제 녹여서 자기 팔에다 인젝션 할 때도 점도가 높아서 인젝션 하기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썼을 때 이게 한 7년 전쯤 나왔는데 이걸 썼을 때 사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FDA가 이거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FDA 입장에서는 이런 약이 들어왔을 때 이게 위험한지 아니면 한지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거를 어떤 툴을 필요로 했고 그 프로젝트가 제가 들어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FDA 안에 약 그리고 동물 실험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를 하는 센터 3개가 합쳐서 하는 큰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도 이제 동물 실험 관련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조금 학교와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툴을 만들어서 회사한테 주고 회사가 비슷하게 이제 리프로듀시블한 결과를 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심플해야 됐고
그리고 베리어빌리티가 굉장히 낮아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툴을 보급하고 싶어 한다는 목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이크로 플루이디스가 아니고 그런 하이 시어, 그런 약간 시어 레이시라는 굉장히 큰 프로파일, 높은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30 게이지 바늘을 사용해서 마이크로 플루이디스를 대체를 했고요. 그 사이로 이제 P를 투과를 시켜서 이제 그 샘플을 콜렉션해서 그 다음에 그걸 프로세싱해서 이제 용혈 현상을 기준으로 엔드 포인트를 잡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래프가 굉장히 많은데 뭐 농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데미지가 나왔고 그게 돼지나 사람 피 동시에 나왔고 몰레큘러 웨이트이 높을수록 더 데미지가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어렛에 되게 디펜던시하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결과가 기존에 나왔던 사람에서 나왔던 반응이나 그리고 동물 반응을 그대로 모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는 데이터가 없지만 동물 실험 결과를 미리 예측한 것도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사실 재밌는 부분은 시어레이스에 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섞었을 때는 데미지가 없지만 그 굉장히 높은 혈류 조건 하에서 조건을 주면은 이 PU라는 하이 몰레큘러 웨이 폴리머가 피에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지만 이제 테이크어웨이 메시지 드리면 단순합니다. 그래서 혈류역학이 이제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고 했을 때 뭐 이런 drug regulation 어떤 약이 피에 얼마나 데미지 주는지, 혈전이 얼마나 생기는지.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백신에서도 혈전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조금 혈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측하기 힘들고 왜 일어나는지도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혈관에서 일어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혈류역학이 포인트 오브 케어 디바이스 같은 거의 개발에서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앞에 연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유체 역학적인 조건이나 옵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리스크 프로젝션도 할 수 있고 이제 기전 연구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패브리케이트를 해서 이런 혈전의 어떤 특성을 연구해서 뭐 위험도를 예측한다든지 어떤 약이 효과가 좋을지 약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